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요.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을 하면서 지금 나스닥 주가 지수가 1.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한 상태에서 이란이 처음에 뭐 약간의 반격을 하긴 했는데 의미 없는 반격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냥 뭐 별일 없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아예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면서 나스닥이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역이 현재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디모나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란 입장에서도 핵시설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뭐 아이언돔이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방공 시스템이죠. 이제 그게 작동하는 거는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뭔가 막 폭발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나 봐요. 근데 과거에는 육지까지 타격이 되는 경우는 미미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다우지수도 1.8%나 하락을 하고 S&P도 1.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유 가격도 WTI 기준으로 처음에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한번 튀었다가 별일 없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의미 있는 반격을 함에 따라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급한 뉴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원래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란의 핵시설들이 있는 곳이거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본부 이런 곳들을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또 사령관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좀 더 큰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는 확실히 사전 합의가 되기는 한 것 같은데 다만 거꾸로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를 못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왜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의 세계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세계 경제가 취약한 상황인데다가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단 자체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충격을 줬기 때문이고 아시겠지만 유가도 급등을 높은 유가는 결국에는 높은 물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지금 신경 쓰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겁을 먹죠. 주식 같은 자산들을 던지고 싶어 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악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2022년 약세장에 한몫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나 이런 거랑도 좀 최악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관세를 받고 미국이 뭔가 좀 더 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이번 공습이 더 악화가 돼서 좀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높아지면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도 사실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좋은 상황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와 2명의 장군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고 참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죠. 이번 공습이 필요한 만큼 여러 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일 정도로 이 작전을 계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습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걸 왜 일어났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원인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랜 적이었습니다. 당장 뭐 예루살렘을 두고도 이슬람교, 유대교의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이란 입장에서 불만이고, 어쨌든 갑자기 오랜 기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건국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 갈등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면, 왜 그럼 지금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이미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핵탄두에 2기에서 3기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을 축적했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타냐후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위기가 거의 임계점에 왔다, 이런 명분, 이런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 무기를 완전히 갖추게 되면 정말로 위험해지니까 그 전에 이란이 뭔가 핵무기 관련돼서 진도를 나가기 어렵게 하도록 방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조급함, 이스라엘의 조급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의 또 방공망이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란의 전략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직접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기보다는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런 집단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좀 소홀했다. 나머지들 다른 집단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란 자체를 방어하는 거에 좀 소홀히 했고, 요 빈틈을 네타냐후가 이용했다라고 보는 그런 외신의 보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타냐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막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그럴 때 마침 하마스가 또 공격을 하면서 네타냐후가 인기를 끌었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네타냐후의 좀 인기가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네타냐후가 의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거의 총리직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간신히 그거를 모면을 했고, 모면을 하면서 이란 작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지금 네타냐후는 자신의 총리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총리직 유지를 더 잘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란의 공격이라는 거는 네타냐후 개인이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조차도 이런 공격을 칭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 원래 미국이랑 이란 간에 핵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게 뭐 현재 5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랑 이란이 핵 합의가 뭐 6월 15일 날, 물론 이번에 공습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가 되어가는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이건 이제 메르닌 블로그에서 본 글을 좀 정리한 건데,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엔 하레디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는데 이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정부 지원금으로 현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런 하레디가 늘어남에 따라 이스라엘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국력이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에 쫓겼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일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의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이란이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초반에만 해도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 드론 정도를 발사했었고, 그거 자체가 이제 모두 요격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미사일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큰 규모로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고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란이 이제 최근에도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미국 인력과
걸프 지역의 아랍 동맹국들을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면 야 미국도 안 살려둘 거야. 나머지 아랍 동맹국들도 공격할 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공격을 당한 이후에 하메네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 국가에 대한 복수를 지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란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반격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범위로 반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는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 확산되는 건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대칭 전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영토에 있는 해협인데 이 해협을 막아버리면 많은 국가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원유 수출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너네들 원유 수출 못해. 나는 중독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야. 뭐 이런 전략인 거죠.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출의 30%가 이곳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근처의 국가들을 타격을 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협 폐쇄, 호르무즈 해협 폐쇄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란이 해협을 폐쇄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선을 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브렌트유 가격이 $100가 넘을 때는 전 세계에 정말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에 원래 이란이랑 미국이랑 핵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인터뷰했듯이 트럼프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란 입장에서도 너무 열이 받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트럼프는 이란에게 합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국제사회가 과연 이걸 중재할 수 있을까라는 예측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뭐 그들이 중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수인데 이거 별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블룸버그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네타냐후의 좀 대담한 도박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를 조기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란을 계속 핀치로 몰면 이란이 오히려 2판 4판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란을 계속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또 이란이 어떤 거를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은 어쨌든 핵무기를 거의 만들기 직전까지 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1941년부터 진주만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2020년까지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합쳐서 평균값을 내보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1.2% 정도 당시 S&P가 하락을 했는데 전체로는 이 하락의 폭이 평균적으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가는 데는 보통 22일 정도 걸렸고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47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있었던 많은 비극들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있었던 비극들을 보면 뭐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잠깐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과거가 그렇다는 거지 이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핵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 이슈에 대해서 뭔가 100% 확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디
전쟁이 좀 별일 없이 끝나기를 저도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식 얘기 하나만 하자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테슬라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이 테슬라 자율주행 사이버캡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기능적인 이슈를 떠나서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또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